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수아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점은 많지만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아쉬워하며 진료실을 나오신 환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나는 의사다를 통해서 환자분이 직접 묻고 그 질문에 전문의가 직접 답하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의는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최재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난청 환자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보청기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난청 환자를 위한 인공와우 수술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로 최재현 교수님께 수술을 받은 소아난청 환자의 보호자분 인터뷰 영상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가 일단은 말이 좀 늦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인지나 발달은 잘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말이 늦는 거다, 아들이라서 늦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다른 발달들에 비해서 말만 너무 늦고 소리에 대한 반응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검사를 좀 해보자 했다가 난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치료를 이제 기본적으로 했는데 보청기는 사실 아이가 너무 거부가 심해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났고 아이는 이제 인공와우가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했고요. 특히 아이들을 봐주시는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이 공유를 해주셨고 최재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에도 나오셨었고 실제 진료 보신 분들 이제 후기 많이 참고해서 병원 선택을 할 때 첫 진료를 갔는데 약간 이제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이거는 사실 아기가 굉장히 장기로 교수님을 뵈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선택을 했고 또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그래도 신뢰가 가는 병원이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기계 착용하고 나서 외부 장치 착용하고 나서는 착용하는 날만 아기들이 처음에 막 운다고 하잖아요. 소리가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만 조금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반응했는데 그 뒤부터는 집에서도 와우 착용도 잘하고 좀 싫어하긴 했지만 너무 싫어 거부 막 이렇진 않고 집에서 이제 조금 달래가면서 뭐 잠깐 유튜브 틀어주면서 하고 달아주거나 그러면서는 크게 다른 거 없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못 들었던 걸까? 들었다가 못 들은 걸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발견 시기가 좀 늦은 편이어서 아예 처음부터 못 들었던 거면 이제 뇌 청각 영역 이런 게 많이 퇴화됐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하려고 생각했었고 교수님도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했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유전자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원인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아이는. 아마 저희 아이는 굉장히 심한 난청이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이 다 당장 인공와우 수술이 시급하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날짜로 잡자 해서 다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경계에 있고 보청기로 청력 보정이 조금 돼서 이런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한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한쪽이 안 좋아서 한쪽만 이제 와우 수술하는 것도 고민을 하는 엄마, 아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글을 봤어요. 보청기 1등보다 인공와우 꼴등이 낫대요. 소리 듣는 거는. 이게 소리 들어오는 그게 음질 자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인공와우가 그래도 아예 못 들었던 아이들, 소리를 변별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을 일단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정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천성 난청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인공와우 수술을 진행한 환자의 보호자분 인터뷰를 먼저 보았는데요. 우선 인터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천성 난청은 흔한 케이스인가요? 난청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내 아이에게 난청이 생겼는지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선천성 난청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느냐, 뭐 이런 걸 걱정하고 또 다운 증후군이 아닐까 이런 걸 걱정하는데 그 빈도보다 선천성 난청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0명 중에 1명은 방금 그 소개된 아이처럼 수술이 필요한 심한 난청이고 경도 난청, 약한 난청은 100명 중에 1명이라서
제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원인이 뭔가가 궁금할 텐데 원인도 아주 다른 질병하고 독특해서 검사를 해보면 한 50%에는 유전적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 원인 검사도 상당히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죠. 아이의 난청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장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그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보청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2개월, 3개월짜리 어린아이한테 보청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깜짝 놀라는데 소리를 얼마나 빨리 이 난청 애들에게 들려주냐가 아주 중요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뇌의 언어 영역은 돌이 되면 다 완성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성이 끝나기 전에 자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 아이의 평생 청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그랬지만 외래 보자마자 보청기 그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보청기부터 맞춥니다. 보청기를 해서 잘 듣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보청기를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청기를 한 상태에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느냐가 중요해요. 보청기를 하자마자 여러 소리, 애들 장난감, 뭐 종, 부, 그다음에 노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들려주는 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소리를 들려줄 때 부모님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아이랑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막 입모양을 크게 해가지고 아이가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역효과가 납니다. 소리를 잘못 듣는 애들은 이 청력이 약하니까 시각 자극에 엄청 예민해요. 엄마가 이렇게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소리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엄마 얼굴만 봅니다. 입모양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보청기를 낀 상태에 얘기할 때는 마스크로 입을 가리든지 딴 곳을 보든지 시각적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죠. 보호자분께서 잔청을 살릴 수 있을지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잔청이 무엇인가요? 잔청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잔청도 아주 중요한데 난청이 있는 아이들도 청력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한 10%, 5%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공아우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를 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 2만 개 정도의 청신경으로 알아듣는데 인공아우는 20개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데 잔전청력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듣기 때문에 잔전청력을 살리려고 아주 노력을 하죠. 혹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죠. 근데 그걸 기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한 돌이 되면 이미 그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인공아우 수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교수님께서 오늘 직접 인공아우 기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기기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이건가요? 예. 이게 최근에 나온 인공아우 기계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기계가 몸속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제 자석도 있고, 그 컴퓨터 칩도 들어가 있고, 앞에 보면은 이제 전극도 있어서 사실 이제 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요 전극 부분만 들어가고, 요 부분은 아이들의 두피 아래에 있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독특한 거는 우리 사람의 귀는 태어날 때 어른하고 똑같은 크기로 태어나요.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아우 기계가 성인용, 어린이용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계가 들어가더라도 어린애들도 충분히 수용할 공간이 있죠. 근데 어음 처리기가 너무 커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주위에서 놀림을 받거나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음 처리기를 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부모님들이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잘 안 들리니까 걱정하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그 다음 걱정하는 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너무 어음 처리기가 큰데 혹시 작은 게 없느냐? 지금 이제 어음 처리기가 요 정도 크기거든요. 귀걸이형은 요 정도고, 그래서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유럽 인공아우 그 회사에서 2020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밖에서 안 보이는 완전 이식형 인공아우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수술받는 아이들이 당장은 이런 어음 처리기를 써야지 되지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어음 처리기 없는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없는 인공화호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기술이 하루빨리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공화호 기기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기기 선택 시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일 좋은 기계 좀 추천해 달라고.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미국 제품, 유럽 제품, 호주 제품인데 어느 게 좋냐고 이 보호자분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제품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 제품은 MRI를 나중에 잘 찍을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어떤 회사 거는 잔존 청력을 잘 보존하는 기계가 있고 어떤 회사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직접 연결돼 가지고 그런 게 또 편한 제품이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제가 가끔 어떤 기계를 권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MRI를 앞으로 많이 찍어야 될 조건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있는 애들에게서는 특정 회사 제품을 권하는데 기계를 사용하고 나중에 말을 배우는 걸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그래서 각각 환자의 조건에 맞는 기계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형태로 봤을 때 일체형이 있고 귀걸이형이 있던데 성능의 차이는 없나요? 이게 이제 일체형이고 이게 귀걸이형인데 일체형은 머리카락 안에다가 이렇게 숨기니까 훨씬 더 이걸 선호하죠. 듣는 것만 따지면 귀걸이형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이 앞에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훨씬 더 소리를 잘 모아주고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일체형을 선호하죠. 이 일체형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특별히 더 당부를 해요. 이거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귀걸이형은 여기 있다가 없어지니까 금방 아는데 일체형은 여기 붙어 있다가 떨어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실이 되게 많아요. 한 번도 되찾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계인지 잘 몰라가지고 경찰서에 맡기면은 이 안에 기계 시리얼 넘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건지 금방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길거리에서 보신 분들은 경찰서에 갖다 주시면 주인 금방 찾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 전에 이런 걸 봤다면 인공화호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인공화호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제가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한 즉시 바로 잘 들리나요? 그런 질문도 이제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수술해서 이 기계를 넣고 이제 퇴원을 하고 짧게는 한 일주일 후, 길게는 한 2주 후에 이제 요 오음 처리기를 붙이러 오죠. 그래서 이걸 딱 붙여주면 그때부터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소리는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말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찌릿거린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찌릿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2달쯤 되면 이게 말소리로 들린다고 하고 애들은 이제 우리가 의사성이 잘 안 되니까 잘은 모르는데 한 3달 정도 되면 애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그때쯤 되면 이제 애들이 이걸 소리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한 2-3달 걸리면은 이제 소리 탐지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그 매핑이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핑이라는 거는 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자극 강도가 다르니까 그걸 맞춰주는 게 매핑이고 처음에는 약한 자극을 좋아하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는 거고 재활 치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애들이 그때부터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청력이 좋은 애들보다는 들어가는 정보가 조금 약하니까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이게 아 소리다. 이게 가 소리다. 이걸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하면은 애들이 보통 애들처럼 이제 말을 잘 하게 되죠. 또 인공화호 수술을 하면 소리가 로봇 소리처럼 들린다던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구별도 안 되고 꼭 로봇이 하는 소리 같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듣는 거는 진짜 한 2만 개 정도로 듣는데 20개로 이게 축약을 해 놓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정말 대단한 게
약간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린애들도 한 6개월, 1년이 되면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를 구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소리가 들리다가 한 1년이 지나면 보통 애들하고 거의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애들은 노래도 잘 따라하고 음악도 듣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학업 성취도 같은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보호자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소리 들으면은 막 기뻐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걱정은 그거죠. 우리 애가 일반 학교를 갈 수 있을지, 또 가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나중에 대학은 잘 갈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90% 이상은 일반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수업을 하고, 공부도 되게 잘해요. 그때 친구들이 요새, 가을, 딱 이때쯤 되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왜 오냐면 그 대학 원서 쓰는데 확인서를 좀 끊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봤다고 이렇게 이제 반가워하면 한 몇 달 후에 시험 보고 나서 다시 옵니다.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대학들을 되게 잘 가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후배가 됐어요. 의과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요새 아주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학습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다 대학 공부하고 직장도 잘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인공호흡 수술을 받아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업 성취도 등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옆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언어 치료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 써주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이 외에 보호자님께서 교수님께 궁금했던 점을 따로 직접 질문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찍기가 좀 어렵다고 예전에 들었었는데 CT, MRI 이런 영상 촬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T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CT는 이제 X선이니까 그냥 찍으면 되는데 MRI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석이 있어요. 외부 기계랑 연결하기 위해서. MRI는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가지고 MRI실에 들어가면 엄청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MRI를 못 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새 나오는 기계들은 특히 이제 유럽 기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이 자석이 MRI 찍으러 들어가면 막 돌아요. 제자리에서. 그래가지고 MRI를 찍을 수 있게 했고 최근 나온 기계들은 MRI 찍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꼭 MRI 찍을 때는 수술하는 의사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MRI 다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기계마다 아직도 좀 찍을 수 있는 기계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의료진하고 이제 소통은 해야지 되고 아주 옛날 기계도 지금 우리가 MRI가 3.0 테슬라 MRI를 주로 쓰는데 1.5 이하에서는 대부분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5 MRI가 있는 병원을 안내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MRI 찍을 때는 수술했던 의사랑 무슨 기계로 수술했는지도 알아야지 되고 하니까 연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인이 되어 인공호흡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 달에 수술하는 40대 윤재광입니다. 난청 알게 된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난청되었고요. 그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보청기를 사용했습니다. 보청기 때는 제일 많이 있던 게 이렇게 여러 사람 5명 있어도 잘 들리지 않아서 잠드는 게 많았어요. 제가 일을 할 때나 게임할 때나 하면 이름 부르면 거의 못 들었어요. 집중 좀 하면 귀에서 어떤 차단이 되나 봐요. 그래서 못 들었는데 인공호흡하게 바뀔 때는 차 소리, 물소리 다 들리고 거실에 있던 벨소리 있지 않아도 옆방이 더 들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도 그 보청기 뜰 때보다 인공호흡 할 때는 이름이 들려서 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불, 물, 풀 구분하기 어려웠었는데 이 인공호흡 하고 나서 좀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재활할 때 사실 이렇게 도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센터나 이렇게 찾아가니까 제가 항상 늦어져요. 왜냐면 직장인이다 보니까 따로 시간 내서 조금씩이라도 있지만은 유튜브 또는 뭐 사람들 대화 그 말고는 없었습니다. 크게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3주 동안은 그게 인공호흡 뺀 상태였고, 그 다음에 한 달 차에 뜨고 나서 소리는 다 들리지 못했지만 삐삐삐 그런 소리로 들렸고, 2달 차부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사람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은 지하철이나 차 소리, 어떤 물건 소리 다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경제적과 보험 혜택이 된다면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막 하다면 헷갈리고 결정하기 힘들어지고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어느 정도 혜택이 될 거예요. 근데 경제적 조금이라도 된다면 수술하는 게 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언변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인공호흡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환자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좀 발음이 좀 나쁘다. 이 정도 되고 이 환자는 이제 수술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아직 그 발음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본인은 이제 훨씬 더 알아듣는 건 좋아졌지만 청력이 한 30% 정도 남아 있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환자들도 수술을 하면은 한 달만 지나도 이 환자처럼 못 알아듣던 말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장님, 차장님 하면 구별을 못 해가지고 막 놀림받고 이랬던 게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발음이 좋아져요. 옛날에 혀 짧은 소리를 좀 하던 사람이 그게 좀 없어졌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40대가 넘은 이후에도 인공호흡 수술을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환자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젊더라도 수술해가지고 들을 의지가 없고 혼자 방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수술을 해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라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 잘 듣고 손자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지인과의 대화나 유튜브로 재활을 하신다던데 이런 경우도 효과가 있나요? 예, 어떤 경우든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소리를 많이 듣고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을 안 해야지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모양을 보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소리만 듣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지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보청기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까 그 처음 우리 보호자분이 얘기했듯이 보청기로 다 소리 듣는데 왜 이 어린애한테 수술을 하느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제 목소리가 지금 대화음보다 약간 더 크게 하는데 이 목소리가 한 60데시벨 정도 돼요. 저 환자들이 보청기를 하면은 그 청력이 한 50데시벨 정도 되니까 이 목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나 부모님들은 듣는데 왜 수술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한 10데시벨의 소리로 이 60데시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10데시벨이라는 게 어떤 크기의 소리냐면 속삭이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낙엽이 떨어지는 이 정도의 소리가 10데시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이 큰 소리를 보청기를 끼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언어 발달을 하려면 적어도 25데시벨은 돼야지 돼요. 보청기로 아무리 크게 해도 25데시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수술을 해줘라. 25데시벨로 듣게 해줘라.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한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노인분들도 인공호흡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까요? 노인이 되면서 생기는 노화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문제는 노인들은 난청이 있으면 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난청이 진행되면 처음에는 이 인지력도 좋고 이런 분들이 점점 사용하는 단어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정신과나 신경과로 가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생겼다. 난청이 심해지면 인지력 저하, 그러니까 뭐 치매 증상이죠. 이게 거의 100% 옵니다. 이 인지력 장애가 심해지기 전에 소리를 잘 듣게 해줘야 됩니다. 네, 인공호흡 수술을 받고 나서 혹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가끔 있습니다. 재수술이 새 기계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부작용이 있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술한 부위에 이제 우리가 인공 기계를 넣으니까 여기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 이하에서는 그 감염이 돼서 그 기계를 바꾸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은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에 이렇게 외상이 가해져 가지고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재수술 비율이 좀 높았는데 요새는 기계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또 감염 조절도 아주 잘 해서 수술 후에 재수술 비율은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인공호흡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이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고 환자들 커뮤니티라는 데 보면은 내 아이는 이랬다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 우리 의사들이 보기에는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100명의 환자의 조건이 다 달라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인공호흡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옛날에 아주 초창기 인공호흡 글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인공호흡 수술을 하지 말라. 인공호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건 좋은데 꼭 이 전문 의사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라.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결과들은 20년 전 기계의 결과예요. 20년 전 기계는 우리 핸드폰으로 따지면 이 삐삐폰이라고 하나? 그때의 기계랑 지금 스마트폰이랑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최근 지식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꼭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 더 많은 난청 환자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